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 국어 영역 해설 강의 영상 준비한 변호국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수능 잘 치르고 오셨나요? 네, 우리 시험을 모두 무사히 마치고 온 수험생 여러분, 또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예비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해설 강의 영상 같이 보면서 출제 경향과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 유형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영상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출제 경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는데요. 이번 연도는 전체적으로 작년 수능보다 쉬운 수준, 즉 킬러 문항을 전체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에 그렇게 체감상 작년보다 어렵진 않았을 거다. 그리고 9월 모의평가를 자세히 분석하고 수업을 들었다면 출제 경향이 유지됐기 때문에 크게 부담 있는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EBS 수능연계 교재 제재, 또 작품, 핵심 개념 등이 51.1% 이상 연계되면서 총 45문항 중에 23문항이 연계가 되었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총평은 독서 같은 경우는 연계 교재의 제재, 즉 수능 특강에서만 나왔었는데요. 4지문 가운데에서 3지문이 이 연계 교재의 제재로 활용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대로 본문을 사용했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인문 주제통합 같은 경우는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이항로, 그리고 박은식의 입장이라든지,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 학습 지도, 그 데이터 기술에 적용하는 부분들이 중간 단락의 개념이 적용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같은 경우도요, 마지막에 우리 아이디, 인터넷 아이디와 관련된 제재이기 때문에 간접 연계가 되었다, 제재 연계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또 현대시와 고전사 작품이 전문 그대로 수능 완성에 실렸었죠. 이 수능 완성에 실린 전문 그대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7개의 작품 중에 3개의 작품이 지금 연기가 되었다고 보지만, 사실 2개의 작품은 거의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계 체감이 굉장히 좀 살갗이 와닿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고전소설 EBX 역시 전문이 원래 수록된 부분 뒤에서 수록이 되고 또 수능 출제가 되는데, 거의 수록 장면과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학을 딱 보자마자 EBS 공부를 많이 했다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공부 많이 했다면 되게 다 아는 작품인데, 이런 식으로 체감이 되면서 시간이 좀 많이 부담이 덜어졌을 겁니다. 화법과 작문 언어의 매체도 연계교장 문항이 아이디어 핵심 개념이 활용됐기 때문에 한 2회독 정도 계속 문제풀이로 활용을 했던 친구들 가운데에서 이거 익숙한데? 라고 하는 문제 유형도 많이 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연계는 독서 4개 지문에 3개 지문, 문학은 7개 작품 중에 3개의 작품이 연계되었습니다. 주요 문항 같은 경우는 우리 EBS에서 지금 어제 뜨끈뜨끈하게 발표를 했는데요. 7번 문항, 그리고 13번 문항, 27문항, 27번 문항, 그리고 45번 문항, 39번 문항이 이렇게 주요 문항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7번 문항 역시 조금 이따가 해설 강의를 하겠지만 무려 70%, 72%의 오답률을 보이면서 세부적인 입장, 즉 공통점 차이점을 물어보는 입장이 주요 지문, 주요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에서는요, 역시 보기 3점짜리 문제를 확산 모델을 적용하는 그런 문제 훈련이 필요했던 그런 문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27문항 같은 경우는 문학 연기 작품이 아닌 다작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거 좀 읽었을 때 처음 보는 작품이니까 읽기에 좀 부담 있는데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평소에 낯선 지문들을 많이 연습을 했다면 크게 어렵지 않았던 문항입니다. 평가원의 추금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걸었는데, 평가원이 왜 갑자기 6월 모의평가, 또 작년 수능과 갑자기 결이 달라졌을까? 그렇게 평가원이 추구하는 외침에 공교육! 제가 지금 사교육에 몸 담고 있지만은 공교육에서도 제가 현장에서 지금 외부 강사로 방과후학교로 좀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평가원의 추문에는 공교육으로 커버가 되냐?
사교육을 굳이 받지 않아도 우리 학생들이 잘 도움을 받을 수 있냐, 그거를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하지만 좀 교과서의 개념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고등학교만 잘 다니고 수업 시간에만 잘 들었을 때 내가 실질적으로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완벽하게 구현이 되냐, 요거는 사람마다 개별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출제 경향을 유지하면서 공교육을 통한 대비 가능한 적정 난도의 문항을 출제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지문 정보랑 문항 선지 간의 명확한 대응이 딱딱 보이기 때문에 숨어있는 킬러 문장이나 혹은 막 디테일한 추론 문제들을 좀 배제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분족의 문제를 좀 경감한다, 부담을 줄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문량이 적정하다, 배경 지식 유불리가 없다, 선지 과도한 추론이 없다. 보시면 아까부터 말씀드린 대로 추구미는 공교육. 워낙 독서 지문이 여태까지 최근 경향이 배경 지식, 어려운 경제 개념 나오죠. 기술 개념 나오죠. 이렇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있냐 없냐의 싸움에서 굉장히 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변별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수험생들이 아시다시피 이제는 독서의 싸움이 아니라 문학의 싸움이다. 그리고 독서에서의 보기 적용하는 것과 선택지의 꼼꼼한 분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수업 생활을 또 준비를 하다 보면 좀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분이 문제 푸는 순서와 그리고 그 전략들을 좀 점검하고 변경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저는 예전에는 독서 지문이 좀 어렵게 나왔던 그 시절에는 독서 지문이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들한테 독서 지문을 가장 나중에 풀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최근 경향이 독서 지문이 이렇게 유불리가 없어야 되고 과도한 추론이 없어지면서 평이한 수준으로 나오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독서 지문을 먼저 푸는 것을 굳이 따지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1년 동안 예비 수험생이라면 이런 것들을 차차 정해가면서 방향성을 잡는 것이 일찍 수험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1번부터 3번 문제까지의 독서론부터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개의 지문 중에 독서론은 매년 그랬다시피 연계의 교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 수능에 비해서 독서론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쉽게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 강의에서 매번 강조했던 밑줄 긋는 연습, 그런 것들의 제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독서론 되게 좀 신박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익숙하게 느껴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같이 읽는 방법과 독서론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제가 2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데요. 1문단부터 가보겠습니다. 밑줄 긋기는 일상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독서 전략이다. 밑줄 긋기는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고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중심 화제가 2번 나왔죠? 밑줄 긋기입니다. 그쵸? 밑줄 긋기. 중심 화제고요.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고 기억한 내용을 상기하는 데 도움을 된다라고 첫 번째 문장 던졌어요. 독자로 하여금 표시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서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도록 돕고 앞에 동의어 반복하죠. 네, 둘 중에 하나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를 획득하려면요. 정보 머릿속에 저장 돕고요. 또 표시한 부분이 독자에게 시각적 자극을 주어서 시각적 자극.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 데에서 단서가 되었기 때문이다. 기억한 내용 떠올리는 데 단서 도움을 준다 라고 해서 2번째 문장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내어 있는 문장 구조 보이시죠? 네, 그래서 나는 밑줄 긋기 기억 내용 떠올리고 저장하도록 돕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밑줄 긋기는 일반적인 독서 상황뿐만 아니라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는 뿐만 아니라 플러스의 개념이죠. 일반적인 독서 생활, 또 상황 혹은 학습 상황에서도 쓸 수 있구나. 자, 2번째, 또한 밑줄 긋기는 방대한 정보들 가운데 주요 정보를 추리는 데도 효과적이며, 일단 끊고 갈게요. 우선 주요 정보 추리는 데도 괜찮대요. 즉 요게 뭐냐면 요약이죠. 그쵸? 요약.
머릿속에 읽으면서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표시한 부분이 일종의 색인과 같은 역할을 해서 독자가 다시 찾아보는데도 용이하다. 그래서 다시 찾아보는데도 용이까지의 밑줄 긋기의 활용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통상적으로 독자는 글을 읽는 중에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한다. 자, 통상적으로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반적이죠. 읽으면서 뭔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일반적이지 않는 얘기가 나오겠구나 라고 예측하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한다. 그러다 보면 밑줄이 많아지고 복잡해져. 밑줄 긋기의 효과가 줄어든다. 또한 밑줄 긋기를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잘못 표시한 밑줄을 삭제하기 위해 되돌아가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읽으면서 뭔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밑줄 긋기의 효과를 잘 유지하려면 신중하게 그려야 된다. 밑에 나와 있죠? 신중하게 그려야 효과가 있구나.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잘못 표시한 밑줄을 삭제하기 위해서 되돌아가느라 독서의 흐름이 방해받게 되므로 효과적으로 밑줄 긋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과적으로 신중하게 밑줄을 그어야 되구나 정도 파악했으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밑줄 긋기의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몇 가지라고 떡밥을 던졌기 때문에 우리가 회수해야 되겠죠. 뭐요? 밑줄 긋기의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 묶어주시고, 네, 몇 가지 있는지 볼게요. 네, 선택지, 표지 던졌죠. 우선 넘버링 달아주셔도 되고요. 그냥 표시하면서 읽으셨어도 됩니다. 분석하는 과정이니까 넘버링 달아줄게요. 글을 읽는 중에는 문장이나 문단에 나타난 정보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할 때까지 밑줄 긋기를 잠시 늦추었다가 중요한 정보의 밑줄 긋기를 한다라는 거죠. 먼저 포인트는 뭐예요? 읽는 중에. 잠시 결정할 때까지 늦추었다가 중요한 정보의 밑줄. 요거죠. 바로바로 안 한다 이거예요. 머릿속에서는 바로 안 해도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때 주요한 정보는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그러면 이 주요 정보의 기준이 뭐래요? 목적이죠. 목적 동그라미. 얘가 기준이래요. 좋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밑줄 긋기 표시 체계를 세워 밑줄 이외의 다른 기호도 사용할 수 있대요. 또한이라고 했으니까 넘버링 2번. 밑줄 긋기 표시 체계를 세워요. 그리고 밑줄 이외에 다른 기호도 사용 가능이라고 하네요. 밑줄 긋기의 표시 체계는 밑줄 긋기가 필요한 부분에 특정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하기로 독자가 미리 정해놓는 것이다. 특정 기호를 사용할 수 있나 봐요. 계속 예를 들면 하나의 기준으로 묶을 수 있는 정보들에 동일한 기호를 붙이거나 순차적인 번호를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번호, 기호 사용할 수 있구나. 계속 이는 밑줄 긋기를 확장한 방식, 확장이 효과적으로 얻는 방식이래요. 계속 가볼게요. 밑줄 긋기는 어떠한 수준의 독자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심 없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되어 온 경향이 있다. 물결, 별표. 국어 공부를 많이 하고 평가원 기출문제를 분석 많이 하고 아니면 저의 수업을 많이 듣는 학생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요. 왜 저런 말투를 쓸까요? 짜증나게. 평가원들이 말하기 방식이죠. 그냥 연습 없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간결하게 하면 좋은데 왜 저렇게 늘릴까요? 문제에 출제하겠다는 거죠. 힌트를 여기서 얻었어야 돼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약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습 없이 사용할 수 있대 없대요? 여러분?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되었으니까 사용할 수 없다. 그치? 사용 못한다. 이렇게 정리돼야지. 알겠죠? 자, 물결친 부분의 정보를 획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기에서 문제 나오겠다. 감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본질적으로 밑줄 긋기는 주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밑줄 긋기는 단순하지 않대요. 되게 신중해야 된대요. 뭐가 중요한지 따져야 되니까. 기억, 밑줄 긋기의 방법을 이해하고 잘 사용하는 것은 글을 능동적으로 읽어나가는데 도움을 될 수 있다. 기호 표시되어 있으니까 기호 관련된 거 문제 봤더니 1번 아니고 2번에 관한 가장 적절한 문제였습니다. 좋습니다. 기호까지 체크를 했어요. 자, 제가 푸는 방법을 2가지 알려드린다고 했는데요. 지금 저처럼 쭉 글을 읽고 나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플랜 B가 있어야 되죠. 아침에 내가 1번부터 푸는 학생이다. 특히 수능날 얼마나 떨려요. 긴장하고요. 아니면 아침 8시 40분에 눈에 글이 안 들어와요. 라고 하는 친구들 플랜 B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플랜 B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해요. 눈에 아침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1문단 혹은 2문단까지 읽고요. 1번에서는 단순한 일치불일치 문제만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서 소거를 하셔도 괜찮다 이거예요. 네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톡톡톡톡 답을 고를 거지만 만약에 플랜 B로 풀게 된다면 이렇게 볼게요. 밑줄 긋기는 일반적인 독서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 첫 번째 1문단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뭐요? 일반적인 독서 상황 플러스 학습 상황이라고 아까 제가 1문단에서 표시했었죠. 그쵸? 그래서 1문단만 읽고도 얘는 풀기 가능해요. 그쵸? 그리고 2번, 3번은 정보를 모르겠는데요. 1문단만 보면 그럼 스킵해요. 4번 가볼게요. 다시 찾아보는데 유용하다. 1문단에서 있었죠? 맞아. 시각적인 자극. 맞아. 색인 표시한다고 했어. 1번, 4번, 5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1문단만 보고도 소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런 전략으로 가서 2개의 선택지를 협소하게 지역적으로 좁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런데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면 그게 플랜 A가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기호의 밑줄 긋기 사용하는 거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정답 3번이었죠. 누구나 연습 없이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정답이다. 자, 1번 만점. 맞았다. 예비 수험생들. 맞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평가원이 어떻게 출제하는지를 감을 잡아야 돼요. 제가 아까 물결 표시했었죠. 말을 그냥 사용할 수 없다 이러면 되는데 오해되어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여기에서 문제를 출제를 했다. 라는 걸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연습 없이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바로 3번을 골라줬으면 잘 읽어낸 겁니다. 알겠죠? 그럼 4번, 5번 볼 필요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면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전략 A, 전략 B를 2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서 자신에게,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픽하는 게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할 일입니다. 2번 가볼게요. 가장 적절한 거. 네. 얘는 가장 적절한 거는 본문에 그대로 표현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표현 안 한다. 스스로 이게 이 말인지 너네들이 파악해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글을 다시 읽을 때는 대비해서 되도록 많은 부분에 밑줄 긋기 하면 된다? 되도록 많은, 이딴 얘기 안 나왔고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밑줄 긋기를 하지 않는다? 네. 읽고 있을 때도 가능해요. 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그리고 판정하기 어려우면 밑줄 긋기 한 후에 삭제? 이딴 얘기도 안 나왔고요. 삭제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자신의 주요 정보를 추릴 수 있도록 체계에 따라 밑줄 긋기 한다. 이게 중심 내용이죠, 사실. 정답 4번. 어렵지 않게 풀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같은 경우는요. 우리 밑줄 긋기의 영향인데 옳지 않은 거.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이럴 때요. 자, 보기로 바로바로 분석하지 마시고 제발 1번으로 바로 들어가시는 거. 네, 시간 줄여야죠, 여러분. 네, 1번 바로 갈게요. 목적을 고려하면 1문단에서 네모칸으로 표시한 부분을 적절하지 않게 밑줄 긋기 했군, 이거예요. 1문단에서 네모칸이 포유동물이에요. 자, 근데 포유동물이 중요할 수도 있고 다른 게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뭘 고려해보래요? 목적을 고려하래요. 자, 3번 문제는요. 보시면 읽으면서 감을 잡아야 돼요. 이거 목적 연결하라는 소리구나 라는 걸 감을 잡아야 돼요. 목적이 뭐냐? 고래의 외형적 특성이다. 생김새다. 라는 게 목적이니까 고래가 어떻게 생겼지? 그것만 초점을 맞춰야지 이 생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목적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게 밑줄 긋기 한 거죠. 왜요? 포유동물에다가 하면 안 되죠. 그리고 1문단의 1번, 2번도 순차적인 번호로 표시한 부분인데 목적, 외형적인 특성하고 관련이 있나요? 그렇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 그리고 3번, 목적에 관련된 주요 어구를 밑줄 긋기 했대요. 이 문단에서 표시한 부분들을 보니까 생김새,
외향적인 특성 맞죠? 네, 밑줄 긋기 한 거예요. 이 문단에서 지느러미는 배를 젓는 노와 같은 형태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거 체크하는 부분들을 누락했는지랑, 그리고 여기 표시한 부분을 목적을 고려해서 3분단 내에서 상대적인 중요를 판단해서 밑줄 긋기를 하는지랑, 우리 역시나 요거 이 목적에 관련돼서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옳지 않은 거 정답 몇 번 골랐습니까, 여러분? 네, 저희 지금 이렇게 물결 표시한 부분들이 보니까 폐로 호흡하고 숨을 쉴 수 없다는 내용인데 외형적인 특성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4번, 5번 동시에 사고를 하면서 바로바로 판단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막 따로 하나 요거보다 같이 읽어내면서 이게 외형, 지느러미구나, 외향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과 얘가 외향인지를 봐야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생각하는 부분으로 1분 1초라도 줄여야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3번에 5번까지 해설 강의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부터 8번까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로는 여러분 지금처럼 제가 알려드린 대로요. 쭉 지문을 읽고 톡톡톡톡, 왜냐면 추론하거나 꼬는 문제들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독서론 영역에서는요. 쭉 읽고 쭉 가셔도 되지만 사람마다 변수가 있고, 네, 컨디션에 따라서 집중력의 차이도 있고 하니까 플랜 B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4번부터 8번까지 인문예술 지문, 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능 특강 인문예술 지문에서 연계된 영역이고요. 가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영향을 수용을 반대했던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은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라고 얘기하죠. 자, 우선 시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입장이 나와요. 우선 개항 이후에도요. 계속 지속된 척사파의 주장이 나오죠. 척사파의 주장. 근데 그 척사파는 이항로가 대표적인 학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척사파의 주장은 어때요? 이 서양과 천주교의 수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반대했대요. 요거에 대한 입장 정리를 앞으로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어가면 됩니다. 계속 계물성모와 화민성소 앞에서 따서 개화죠. 앞글자를 딴 개화는 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서는 개화의 어원이 들어갔구나 정도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요.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다라는 거죠. 시기 나옵니다. 그렇죠? 시기 따로 표시해 볼게요. 개항 이전 시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넘버링 달아둡니다. 혹은 네모칸으로만 표시해줘도 상관없어요. 1번. 자, 그런데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표시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정리를 간단하게라도 요약을 하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자, 뭐냐면 개화는 열린 거예요. 그런데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의 변화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 그리고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래요. 그러니까 주체가 두 개 나왔는데요. 중심 대상이 통치자와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 근데 주체가 누구냐면요. 통치자죠. 통치 행위로서의 변화하는 세상이 지식 확장.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피통치자의 교화. 이게 개항 이전이래요. 특징 잡고 가시는 거고요. 두 번째, 개항 이후 다시 갑니다. 개항 이후 2번.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개화 개념이 자리 잡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표시를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표시를 하든가 혹은 이렇게 표시를 둘 중에 하나 묶던가 밑줄 쳤어야 돼요. 입장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가자 이거죠. 서양 문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구나, 수용하는 거구나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모군란 이후 고종은 자강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 한성순부를 발간했다. 시기 또 나오죠. 이모군란 이후. 자, 3번째 고종에 대한 얘기구나고요. 또 한성순부의 키워드 나왔습니다. 그럼 관련했을 때 얘의 입장을 알 수 있어줘야 되는데 말투 보세요. 아우 정말 그냥
아유, 서양을 수용을 받아들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반서양 정서를 똑바로 잡는데요. 그러니까 서양 정서를 like 하도록 만들자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서 이걸 발간했다라는 거죠. 입장 뒤에서 나옵니다. 뭐 신문의 개화 개념은 이 서양 기술의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를 뜻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서양 기술 제도 도입 많이 해야 된대요. 그래서 결국 목적은요, 인지의 발달, 풍속의 진보. 서양을 받아들이면 발달을 한대요. 이것이 이모길란 이후 한성순보의 입장입니다. 이 개념에는요, 계속 이어집니다. 인민이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었다. 자, 저는 포인트 여기 잡았어요. 뭐? 독립주권의 소중함, 독립주권. 그러니까 인민들이 독립주권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요. 계속 통치자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의미로 담겼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뭐다? 통치자 입장에서, 인민의 입장에서 따로따로 본 건데요. 인민은 피통치자겠고요. 얘네들은 의식이 변화돼요. 그리고 통치자 입장에서는요,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진보를 발성한다라는 것이 앞부분하고 계속 이어지는 거죠. 한성순보 떠올리고 고종 떠올리고 이모군란 이유 떠올리면 머릿속에 뭐예요? 서양 눈물 like 받아들여, 인식 변화돼. 요거를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개화당의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 그 다음 문단 갈고 어때요? 우리 3번까지 넘버링 나갔으니까 계속 넘버링 입장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 여기에 4번 번호 달아주시고, 성문화된 등형 문서화다 이거예요. 성문화된 규정에 따른 대민 정치에서의 법적 처리 절차 실현 등 서양 근대 국가 통치 방식으로의 변화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포인트는 뭐예요? 통치 방식으로의 변화. 그죠? 포인트는 통치 방식인데 디테일한 거는 이렇게 묶어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통치 방식이 어떻게 변화되냐라고 하면 대민 정치죠. 법적 처리하는 거. 자, 그는 개화 실행 주체를 여전히 왕이라고 생각했고요. 자, 포인트 가볼게요. 개화 실행 주체를요,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평가원의 말하기 방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왜 굳이 TMI를 할까? 평가원들은 TMI를 하지 않아요. 문제 출제한다는 소리겠죠. 여전히. 그러면 이 전에도요? 이후에도요? 이 전에도죠. 오케이. 왕이 이 전에도 주체가 계속되었다. 왕이 뭐니까? 통치자. 좋습니다. 개화 실행 주체로서의 왕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갑신정변이었다에서였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갑신정변 또다시 개념이 또 바뀌어요. 정말 너무 많이 바뀐다. 5번 갑신정변. 그래서 주체로서의 왕의 역할이 사라집니다. 변화된 거죠. 어느 기준점으로요? 갑신정변 기준점으로요. 계속 풍속의 진보와 통치 방식의 변화라는 의미를 내포한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요, 앞부분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개념이래요.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뿐만 아니라, 아까 플러스의 개념 독서론에서 이어서 뿐만 아니라 계속 나왔죠. 뭐요? 통치권에 대한 도전,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으로 표상되었대요. 자, 우선 갑신정변. 네, 한국사를 좀 덜 공부하셨어도 정변이라는 거는 일으키는 건데, 통치권에 대한 기존 권리에 대한 그것에 대한 반발, 도전권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개인으로 것으로 표상이 되었대요. 뭐가요? 주어요? 뭐가요? 개화요. 개화 왜 일어나니? 라고 하면 개인의 사욕, 그리고 기본의 권리에 저항하는 정신 때문에. 계속 이후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했고, 그러니까 뭐예요? 앞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였죠. 이게 부정적이죠. 지네들 개인적인 사리 사욕 때문에 하는 건다. 이거에 대해서 벗어나야 했대요. 자, 그러니까 이후에 목적이 나오죠. 뭐? 이게 목적이에요.
개화의 개념을 벗어나야 된다. 유길주는 서유견문을 저술하며 개화의 개념에 더 씌워진 부정적 의미를 떼어내고자 한대요. 입장, 시기는 아니지만 하나의 출처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6번 번호 달아줄게요. 서유견문에서는 뭐 한다고요? 부정적인 이미지 떼어내려고 노력했대요. 계속 이후 간행된 대한매일 신보 등의 신문 다시 나오죠. 7번. 국가 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하여 군대 국가 주권을 향해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을 의미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국가 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했대요. 떠올려 보셔야 돼요. 앞부분하고 이어질 수 있어줘야 되거든요. 독서 지문은. 그 전에는 뭐였는데요? 실행 주체가 뭐였는데요, 여러분? 맞아요. 왕이요. 왕에서 전체로, 구성원 전체로 이렇게 옮기게 된 거죠. 그쵸? 자, 계속 근대 국가 주권을 향해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왕에서 왕의 역할을 사라진 거는요. 갑신정변 때부터 사라졌어요. 근데 그 갑신정변 때부터 이어져서 전체로 점점 확대된 것이 대매신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근대 국가 주권을 향해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을 의미했다. 포인트는 주권을 향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였어요. 자,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어우, 시대 흐름 너무 많죠? 을사늑약 갑니다. 자, 일제감정기 을사늑약 이후 개화 논의는 문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졌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래서 7번까지 우리가 번호 덤버링 달아줬으니까 계속 이어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늑약 이후 네모칸 8번. 개화 논의는 문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대한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은 서양 근대 문명을 수용하여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앞서 문명화를 이룬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라고 하죠. 근대 문명 일단 수용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거의 약간 친일파, 친일의 입장을 나타내죠. 이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체를요 근거로 삼았대요. 그쵸? 민족의 주체성을 간과했다. 이런 것들 주목해줘야지. 이게 뭐야? 얘네 자강의 문제점이죠. 근데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 말만 이게 조금 어렵게 할 뿐이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의식, 그러니까 문명을 따르고자 하는 국가를 짱.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니까 민족의 주체성 간과한 거죠. 무시한 거죠. 그게 문제점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박은색, 우리 은색씨, 우리 수능 특강에서 봤어요. 그쵸? 박은색씨, 네모칸. 마지막 입장까지 9번 넘버링 달아줄게요.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 형성에 주목하여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근대 국가 어떻게 건설해요? 그리고 주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문명 주목해 봅시다. 그의 기본 전략은 문명의 물질적 측면인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하되, 문명의 정치적 측면은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거의 대구법으로 지금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 전략 뭐래요? 전 포인트 이렇게 잡았습니다. 물질은 과학. 이거는 서양 수용해야 돼. 근데 정신은 철학. 이거는 유학 혁신에서 재구성해야 돼.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건 당연히 유학이겠죠. 그걸 정신 재구성하는 거는 요거 정신적인 측면 철학인 거고요. 물질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가져야 된다, 이것이죠. 계속 그는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해 과학 연구가 시급하지만 가치관 정립을 인격 수양을 위해 철학 또는 필수적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서 과학, 철학 뭐가 더 중요해? 둘 다 중요해. 이렇게 가야 돼요. 둘 다 중요해. 이렇게 가져야죠. 자,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그가 제시한 근대 주체에는 과학적, 철학적 인식의 주체이자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상적인 흐름 속에서는 뭐다? 과학, 철학 둘 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도덕 수양, 주체, 수특에서 나왔던 연계 내용, 지문.
이었습니다. 마지막 박은식의 입장까지 총 9개가 입장을 근거하는데요. 제가 지금 해설 강의하고 분석하니까 제가 지금 넘버링 달아준 거예요. 굳이. 근데 실전 현장에서는 이렇게 넘버링까지 달아줄 여유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네모칸 친 것처럼 이렇게 표시까지만 했어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봤을 때 주요 핵심 개념들, 입장들만 키워드 딱딱딱딱 떠올려서 혹시나 세부적인 개념을 까먹었다면 본문에 살짝 확인하는 정도로 가시면 되겠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나 뭐 쭉 푸는 거 그렇게 풀어서 100점 맞으면 그렇게 푸시는 게 맞아요. 그게 플랜 A. 근데 나는 가 읽고 나 읽고 문제를 쭉 봤더니 또 까먹어요. 또 와요. 이렇게 된다면 저는 이런 방법 추천드립니다. 가와 관련된 거 먼저 해결하고 가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래서 가를 읽고 나서 내가 풀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혹은 소거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OX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수능은 정말 여러 개로 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OX 문제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 그 OX 문제를 저는 4번부터 했다 이 말씀입니다. 자, 먼저 가볼게요. 서양과학 기술의 국내 유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개항 이후에도 이어졌다. 이거요. 반대하는 주장이 뭘까 막 계속 떠올리는 것보다 1문단에서 아마 찾을 수 있었어요. 바로. 첫 번째 1문단에서 뭐요? 반대했던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이 개항 이후에도 지속됐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1문단만 읽어도 어머 맞네. 2번 유학을 혁신하여 철학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을사늑약 이후에 제기되었다. 그렇죠. 이게 누군데요? 은식씨, 박은식씨 을사늑약 이후에 제기된 건 맞죠? 벌써 선택지가 3개밖에 안 나왔어요. 이렇게 소거를 하면서 가시는 것을 너무너무 저는 추천드립니다. 5번은 개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풀 수 있어야 되는데요. 개항 이전의 개화 개념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역할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쵸? 통치자로서의 왕의 개념 이전에 관련이 있었고요. 한성 순보의 개념은 제도의 선별적 수용을 통해서 국가 진보. 그쵸? 한성순보는 서양 문을 받아들이자, 가능한 거 받아들이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한성순보와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자인 왕을 실행 주체로 상정하였다. 한성순보 그 개념과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념을 보면 그때까지는 왕이 주체였어요. 개화의 실행 주체로 왕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감신정변의 개화 개념. 너무 맞죠? 여기까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되었다. 그쵸? 아까 갑신정변이 막 도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욕까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적인 개념이었죠. 5번 발간에 이르러서야 주권과 결부한 개념이 제기되었다. 발간에 이르러서야가 아니라 주권은 아까 피통치자 인민에 대한 독립 주권의 인식이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정답 5번. 어머 세상에, 나 가만 읽었는데 5번 바로 해결했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여러분이 풀면서 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욕심 부려볼까요? 7번이 여러분 아까 우리 교육평가원에서 발표한 또 하나의 꼼꼼한 입장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여러분. 이게 동시에 생각해도 괜찮아요. 기억 읽고 니은이 나에 있거든요. 동시에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시간이 좀 모자른다면 만약에 이 복합 지문을 맨 뒤로 뺐던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푸셔도 무방하다 이거죠. 뭐요? 기억만 소거하셔도 괜찮다 이거죠. 두 개를 동시에 보는 것과 세로로 푸는 거랑 저는 그렇게 시간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 예. 이렇게 푸는 친구들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에 대한 것들은
저는 소거하고 들어가셔도 괜찮다. 네, 기억이 방금 뭐였으니까요. 기억의 가에서 입장이 나를 읽고 나서 기억을 다시 들어가는 것보다 방금 제가 한 박은식의 입장, 박은식 씨의 입장에 OX 판단을 해주시는 게 더 좋다 이 말씀입니다. 박은식 씨 여기다가 은식 쓰거나 뭐 안 쓰셔도 돼요. 네,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기억에. 자, 가볼게요. 인격의 수양을 동반하는 근대 주체의 정립에 동의한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수양을 동반해. 오, 맞아, 스키. 자, 주체 인식의 준거가 되는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그러니까 주체 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기억의 입장 어디 있었습니까? 본문 살짝만 볼게요. 앞에 인식되어 있는 부분에서 네, 요거는 주체 인식이 준 거, 우리 대한자강에 있죠. 약간 신일 고거의 입장에서 반대하는 입장. 스킵. 맞아요. 자,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한 과학 연구의 시급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사상이나 철학적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아니, 과학 연구 시급하다고 앞에서 본문에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부인해버리면 안 돼요. 벌써 소거했어. 이런 식으로 소거하셔도 돼요. 네. 근대 문명을 이룬 국가를 추종하는 태도를 비판한대요. 그래서 문명 이룬 국가를 추종하는 태도를 그 다음에 이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 그쵸? 추종하는 태도가 아까 자강회였어요. 얘네들 자강해서. 그래가지고 얘랑요. 네. 비판하는 입장. 미안해. 비판하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 과학 철학이 문명이 두 축을 이룬 학문이라는 견해에서 동의하는 입장이다라고 했을 때 과학하고 철학 둘 다 중요하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맞아.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면 니은에서 결정적인 정답이 나오겠구나. 어차피 가로로 쭉 읽으면서 기억, 니은 동시에 생각할 바에 니은만 집중적으로 패자는 거예요. 네, 두드리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3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택지에서 건드려 주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는 우리 나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읽어보도록,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전면적인 이 관심을 기울인 때는 아편전쟁 이후였다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전면적인 관심을 기울일 때 아편전쟁 이후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구나. 전쟁 패배에 따른 위기감은 반세기에 걸쳐 근대화 추진과 함께 의욕적인 기술 수용으로 이어졌지만 청일전쟁의 패배는 기술 수용만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을 낳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청일전쟁 패배는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하구나. 더 발전해야겠구나. 그럼 그 패배 때문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볼게요. 이에 따라 20세기 초반 진정한 근대를 이루기 위해 기술 배후에서 작용하는 과학 정신을 사회 전체에 이식하려는 시도가 구체되었다. 이거죠. 과학 정신을 전체에 확장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 배후에 작용하는 거. 옌프 가보겠습니다. 네모칸 칠게요. 옌프 입장. 자, 국가 간에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경쟁을 부각하고요.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기술뿐만 아니라 이번 수능이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이 나왔네요. 기술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표현 포인트 어디 잡았어요? 저는 여기요. 정신. 그러니까 경쟁을 해요. 근데 승리를 하려는 포인트는 뭐다? 기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정신, 앞에서 언급되어 있는 과학 정신, 이렇게 해도 결부가 되겠죠. 정신적 자질 중 과학적 사유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한 그에게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는 정치적 변형은 뿌리내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뭐의 중요성? 과학 정신의 중요성 강조하고 있죠. 그는 인과 실증의 방법에 근거한 근대 학문 전체를 과학이라고 판단하고 과학을 습득하여 전통 학문의 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입장, 우리 옌프의 입장 나왔습니다. 뭐요? 우리 근대 학문의 전체를 과학이라고 판단한대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 때문에 이
과학이 학문 전체야. 근데 그 과학을 습득해서요, 전통학문의 폐단. 이걸 긍정적으로 보나요? 부정적으로 보나요? 부정적으로 보네요. 그러니까 전통 꺼져! 요 과학 정신 들어와! 이렇게 되어 있는 입장이 ENF입니다. 그 입장은 10년대 후반 신문화 운동을 주도한 천듀스에게 이어졌다. 영향관계 나왔네요. 천듀스가 영향을 받는 입장이네요. 천듀스 네모칸. 천듀스. 비롯한 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은 우리 니은 풀려면 주목하고 요약해줘야 되겠네. 그죠? 자, 천듀스의 입장 요약해봅시다. 비롯한 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은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자, 봐봐.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동그란 몇표 이런 것들이 평가원의 말하기 방식이에요. 모조산만, 모조산도 이런 것들이 범위 한정인데요. 여기선 조건이죠.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이게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간간히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 이런 거 시험장에서 써야 돼요? 아니요. 머릿속에 연상이 돼야 돼요. 머릿속에 연상이 되려면 평소에 이렇게 쓰면서 연상하는 작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네, 아무튼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정치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완전 중요성이 되네요. 그 다음에 중국이 달성해야 할 신문화는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문화라고 보고, 신문화를 이루기 위한 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부정과 비판을 지적한다. 얘도 전통문화 싫어, 깡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한 천듀스는 일단 끊고 갈게. 우선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이래. 그러면 다시 한번 과학의 방법을 또 중요해. 이거 방법을 이용해야 되는데 사상하고 철학도 세상에. 계속 천듀스는 사회와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도 과학의 연구 방법을 이용한다고 주장한대요. 이러니까 얘랑 지금 인간관계가 계속 과학의 중요성을 언급하네요. 그는 1차 세계대전의 비극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죄악의 결과일 뿐. 한정. 죄악의 결과야. 그럼 뭔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과학 자체의 죄악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장하면서 과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지속했대요. 그러니까 과학 자체는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는 없어. 근데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죄악은 문제가 있어. 사람이 문제다 이거죠. 사람이 문제야. 과학은 죄가 없어. 과학 탓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과학을 잘못 이용한 사람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하는 게 천듀스의 입장. 그 다음에 한편 장춘마이의 입장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마지막 문단이. 그래서 자, 계속 저는 플랜 A, 플랜 B를 알려드립니다. 본인에게 맞는 거 선택하세요. 끝까지 읽고 니은에 관련된 거 풀어주셔도 돼요. 그런데 니은을 7번을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맨날 이거 6번 풀다가 또 7번 까먹어가지고 니은 다시 나가서 니은 맥락 다시 봐요. 그럴 바에 니은 읽자마자 바로 들어가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알겠죠? 저는 플랜 B 방법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풀었어요. 지금 천누슈가 아주 생생할 거예요. 방금 읽어가지고. 천누슈의 입장 생생하죠? 여러분 생생할 거라 믿어요? 자, 그때 니은 값치 가볼게요. 전통적 사유방식에 기반을 둔 신문화 달성에 동의하는. 방금 전통문화 걔 극혐했는데 꺼져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아니다 소거했죠? 2번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 이중부종이에요.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얘는 근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없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얘 입장 맞죠? 정답 2번. 그럼 난 풀면서 가는 거야. 아직 우리 장준마이의 입장은 남아있지만 장준마이 입장을 읽고 나서 저는 바로 6번을 갈 거고요. 그 전에는 7번을 풀면서 지금 문제를 확보했어요. 시간이 아직까지 지금 수능 풀 때 시간이 아직 부족한 친구들은 이게 좀 탁월한 방법일 수 있어요. 정석대로 사실 읽으면 저도 그런 걸 추천드리죠. 나 차례대로 읽고 문제 4번부터 8번까지 차례대로 풀어.
그렇게 해서 100점 맞고 1등은 맞으면 저도 그걸 추천하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억지로 그걸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령을 잡아낼 수 있으면 좋아요. 네, 그래서 2번 이렇게 없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 이 문제가 72%에 73%의 오답률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요, 부정이에요. 그리고 문제 유형 조금만 분석할게요. 우리 작년 수능 시험을 풀어본 친구들은 인문예술이 복합지문이 역시 나왔지만 전에는 그게 나왔어요. 표로 해가지고요. 막 O, X, X, O 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그게 문제 유형이 다시 한번 이렇게 서술 방식으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될 건 뭐요? 이런 거 없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 부인하는 입장, 이거의 입장에 비판하는 입장, 없다는 거에 동의하는 입장,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할 때 여러분이 어쩌라는 거야? 그 입장이 뭐라는 거야? 를 살갗으로 이해하고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요. 없다는 거에 반대해? 그럼 있다는 거구나 라고 정리하는 것처럼요. 7번, 2번 골라주시면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 문단 읽어볼게요. 장준마이, 컴온 들어갑시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시찰했던 장준마이는 통제되지 않은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을 목격한 후에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든 그것이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서양 근대 문명에 비판했다. 어머, 얘는 부정적으로 깠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얘는 통제되지 않는 과학이 불러온 부정적인 부작용 때문에요. 그래서 과학이 인생하고 연결은 안 된다. 문제 해결은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계속 근대 과학 문명에서 초래된 사상적 위기가 주체의 책임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던 그는, 일단 끊고 갈게. 우선 과학 문명에 초래된 사상적인 위기. 근데 원인이 뭐래? 주체의 책임 부재. 이게 원인이래. 왜 사상이 위기가 됐을까? 주체가 책임을 안 져가지고. 어머. 근데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평가원 TMI 안 한다고 했죠. 굳이 쓸데없는 말 집어넣지 않습니다. 문제 낸다는 소리. 즉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과학적 방법은 인정한다는 소리. 인생관의 문제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인생관, 앞에서 얘기한 것도 다시 한번 언급한 거예요. 네. 이것이 적용할 수 없다는 거지만 과학적 방법은 있어. 그건 인정. 이렇게 돼요. 즉 과학은 과학 따로, 인생은 인생 따로, 이 얘기를 장준마이가 하는 겁니다. 그는 인생관을 과학을 별개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니 때로 내 때로 별개로 파악했고요. 과학 만능주의에 기초한 시문화 운동에 의해 부정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내었었다. 우리 수천사 이러면 지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뭐다? 어머, 얘는 전통 가치관 like 사랑해 이렇게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문화 운동은 이거 누구야 이름? 천류슈 천씨. 얘의 완전 반대인 거죠. 오케이, 입장 정리 끝났죠. 정확한 해설은 이렇게 해주셨으면 되겠고요. 실전에서는 이게 다 계속 훈련이 되면서 체감이 되면서 읽자마자 뭔 생각 들어야 돼요? 6번에 뭘 물어봤을까? 이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뭘 물어봤지? 이거야. 그래서 공통점,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게 뭘까? 자, 얘도 플랜 A, 플랜 B 계속 얘기하지만 플랜 A는 천두수 입장, 장준마의 입장 서로 동시에 멀티하면서 비교하면서 가시는 거 플랜 A.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시간 안에 들어오고 정답이 맞히면. 그런데 나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와요. 머리가 너무 터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요. 읽으면서 공통점을 찾아내주시면 완전 좋아요. 지금 읽으면서 천두수랑 장준마이는 얘는 과학, 철학, 얘는 인생 따로 과학 따로
이게 차이점이에요. 명확해. 그런데 공통점은 뭘까? 읽으면서 떠올라줘야 돼. 나는 읽으면서요. 어머, 장진마이 과학을 싫어하지만 과학적 방법은 인정했네? 이게 빡 들어왔어요. 그러면 읽으면서요. 바로 3번이 눈에 들어와요. 이게 추론하는 문제의 방법을 푸는 거거든요. 지문을 읽어내면서 얘 공통점이 이거네. 이거 찾아야지 하면 자신감과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오케이? 혹은 플랜 A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전통사상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양립할 수 있죠. 장진마이는 천주수의 입장이고요. 전통사상의 폐단은 과학정신이 뿌리 내리지 못한 사회 체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마찬가지로 과학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다 라고 하는 천주수의 입장인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플랜 A처럼 풀거나, 혹은 천듀스도 과학을 중시했지만 장진마이는 과학을 중시는 인생관이 따로 별개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과학적 방법은 중시했다. 인정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냈고요. 8번 바로 가겠습니다. 8번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 네, 오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답률이 약 80% 이상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오답률 보고. 81%, 83%의 오답률을 선보이는 8번인데요. 저는 그것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뭐요? 정답을 제발 이 3점짜리 문제 풀 때 무조건 3, 4, 5번 중에 하나가 있겠지. 이딴 생각 제발 줘버리세요. 알겠죠? 정답 채점하면서 엥? 이거였어? 이런 생각을 했을 건데 뭔 얘기냐면요. 같이 들어가 볼게요. A마을은 가난했지만 전통문화와 공동체적 삶을 중시하며 이웃 마을들과 조화롭게 살아왔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전통문화, 공동체적 삶에 포커스 두어야 되고요. 오래전 정부는 마을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서양 생산 기술을 도입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요? 경제 발전. 진보죠? 네. 마을 사람들은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자, 마을 사람들의 입장 좀 체크 좀 할게요. 마을 사람들의 입장은 어때요? 정부는 기술 도입하자고 했어요. 자, 마을 사람들은 반대할까 찬성할까 한번 볼게.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을 해요. 입장 나왔죠? 자신들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해요. 확신 부족. 이게 마을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이에 정부는 마을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죠. 야, 너네 할 수 있어. 화이팅! 파이팅! 독려하기 위해서 마을의 역량으로 달 수 있는 미래상을 지속해서 홍보했습니다. 자세가 이렇게 나왔죠. 이후 마을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경제적 이권을 두고 이웃 마을들과 경쟁하며 갈등하게 되었대요. 어머, 물질적 풍요는 여러분 서양 기술, 그 과학기술 때문에 물질적 풍요를 이루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경쟁하고 갈등의 상황이 직면하게 되었죠. 자, 격화된 경쟁 속에서 A마을은 새로운 기술의 수용만을 우선시했고, 과거에 중시되었던 협력과 나눔의 인생관은 추가하지 않는 낡은 관념이 되었대요. 젊은 이들에게 전통문화는 서양문화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여겨졌대요. 전통문화는 소외됐대요. 장진마이가 아주 좀 부정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거의 부분에서 입장에 연결고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1번부터 볼게요. 가에서 한성순보를 간행한 취지는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에서 있다는 점에서, 자, 우선 한성순보를 방관한 거는 아까 기억나요? 키워드 이모군란 이후 고종이 발표한, 네, 우리 한성순보, 고종 때 발표한 한성순보, 얘가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가 목적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 반서양 그 사상에 대해서 그거를 좀 교정시켜주는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요거 맞아요.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기술 도입으로 변하게 될 마을 홍보에 한 취지와 부합한다. 홍보 왜 했어요, 얘네? 반감 줄이려고 했다라는 소리가 나와야 1번이 정답인 거예요. 맞는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를 왜 했어요? 이 퀘스천에 대한 답이 서양에 대한 반감이 심해서 그거 달래려고요 라고 답변이 나와야 1번 선택지는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앞부분에 제가 체크했었죠. 뭐요?
마을 사람들은 필요성에는 맞아. 맞아. 우리 기술 있어야 돼. 공감해요. 근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자신감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이 마을 사람들이 뭐요? 반감이 없었습니다. 홍보한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요. 연결고리 이상하죠. 정답 1번. 8번에 1번을 정답으로 고르지 않은 친구들은요. 그냥 맞겠지. 뒤에서 있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제발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죠. 네, 이게 무슨 찍기 확률 싸움도 아니고요. 정확한 독해와 판단 능력에 대한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심도 있게 꼼꼼하게 늘 3점짜리 훈련하던 대로 풀었어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고리가 이상했다라는 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읽으면서 스스로한테 퀘스천 물어봐야 돼요. 왜 홍보했어? 이렇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 연결고리가 되는지를 한 번씩만 생각하면 금방 풀어낼 수 있던 문제였습니다.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다 맞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요. A의 문맥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 고르라라고 얘기했을 때요. 우리 앞부분 어휘 나를 보면서 바로 풀었어도 됐는데 어휘 문제도 역시나 어렵게 나오진 않았죠, 여러분? 어디 있죠? 예, 여기 있네요. 공상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한다. 공상에 미친다. 라는 거의 의미와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쳐 있었다, 멈춰 있었다가 아니라 도달한다, 미쳐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정답 2번 골랐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도달, 미치다 라고 하는 근접의 의미와 유사한 걸 골라주셔야 되겠죠. 9번에 2번이었고요. 그 다음 네, 비문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랑 같이 수업했던 우리 고3 친구들 혹은 N수생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플랜 A, 플랜 B가 있는데 여러분의 더 쉽고 더 빠르게 풀고 정답률이 높은 그 방법으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항상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해설 강의 영상 보면서 내가 정석대로 지문을 쭉 보고 문제를 쭉 풀었을 때 맞는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분할해서 풀어보는 것이 더 맞는지 여러분이 적용을 해줄 수가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바사예요. 네, 1번부터 45번 쭉 가시는 분들도 있고 선택을 먼저 풀고 문학을 풀고 뭐 독서를 푸는 친구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방식이 좀 있어요. 그런데 독서 안에서는 저는 이걸 추천드리거든요. 우선 이번 연도 그렇고 작년에서도 그렇고요. 오답률이 높거나 혹은 조금 까다롭게 평가원들이 만들 수 있는 문제들은요. 방금 했던 이런 가나 복합 지문에서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 파트 안에서는 복합 지문은 맨 나중에 푸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이 시간 부족의 문제라면 단일 지문을 먼저 다 풀어놓고 복합 지문은 맨 뒤로 빼면서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시간 부족의 문제 때문에 쉬울 수 있는 또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을 앞부분에 배치하면서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0번부터 13번까지 가보겠습니다. 네, 노이즈, 거의 노이즈 마케팅이죠. 네, 노이즈가 많이 나와서 화제가 된 지문인데요. 사실 연계 지문이 더 간접적으로 나왔어요. 저는 읽으면서 이렇게 연계한다고? 하면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어요. 네, 노이즈의 그런 굴레에 빠지지 않았다면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접 연계가 이 정도의 수준만 돼도 네, 난도가 이 정도만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풀었을 수 있다. 지문 정리해 볼게요. 문장이나 영상, 음성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생성 모델 중 확산 모델은 영성의 복원, 생성, 변환에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중심 대상은 이렇게 나왔죠. 확산 모델. 확산 모델. 확산 모델은 뭐한다?
문장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생성 모델 중에 확산 모델이다 라는 거. 계속 확산 모델의 기본 발상은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하였다가 노이즈를 다시 제거해 나가면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다? 원본 이미지가 출발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요소를 추가하죠.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하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제거해 나가면서 다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는 것들이다 라는 과정의 기본적인 발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노이즈는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값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잡음, 노이즈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막 모자이크, 불필요하거나 원치 않은 값. 자, 원하는 값만 들어있는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단계별로 더하면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가 된대요. 확산 이미지가 뭔지 모르는데 정의 나와 있죠. 확산 이미지가 뭐래요? 즉, 원본 이미지에 플러스 노이즈가 포함된 애가 바로 확산 이미지래요. 정리됐나요? 여러 단계를 거치면 결국 원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는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노이즈 이미지가 된다. 전혀 알아볼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는 노이즈 이미지도 정의됐습니다. 역으로 단계별로 더해진 노이즈를 알 수 있다면 노이즈 이미지에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노이즈 이미지에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확산 모델은 노이즈 생성기, 이미지 연산기, 노이즈 예측기로 구성되며 순확산 과정과 역확산 과정 순으로 작동한다라고 하죠. 자, 구성템 뭐요? 노이즈 생성기, 이미지 연산기, 노이즈 예측기. 자, 제가 항상 비문학 독서지문에서 풀 때 이 구성템은 나열됐을 때요. A, B, C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단어가 아니라 국어잖아요. 우리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역할을 하겠구나. 이 구성이 어떠한 일을 해내겠구나라는 것을 추측이 쉽게 가능한데 당연히 여러분 노이즈 생성기는 노이즈를 뭐 하는 거? 만들어내는 거 좋습니다. 이미지 연산기, 계산하고 이미지를 뭔가 조정을 하겠죠. 계속 노이즈 예측기. 얘가 무슨 노이즈가 들어가 있을까라는 것을 예상하고 예측하겠죠. 이 구성템의 의미만 살짝 떠올렸어도요. 헷갈리지 않은 지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계속 순확산 과정 가볼게요. 순확산 과정 가보겠습니다. 자, 순확산 과정은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순확산 과정 네모칸 찍고요. 자, 이미지 원본 이미지일 거예요. 그죠? 거기에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얘는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과정이래요. 자, 첫 단계에서는 단계별 나오네요. 노이즈 생성기에 번호 넘버링 달아줄까요? 자, 노이즈 생성기에서 노이즈를 만든 후에요. 자, 먼저 얘가 작동하네요. 노이즈 만든 후에 이미지 연산기가요. 자, 구성템 다시 나옵니다. 이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해요. 연산기는 노이즈와 원본 이미지를 더하는 역할을 하네요.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대요. 또 하나의 역할, 확산 이미지 출력. 아까 확산 이미지 1문단에서 정리했어요. 뭐요? 노이즈랑 원본 이미지 결합한 게 확산 이미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게 요거다라는 것이 1문단에서 나왔던 거죠. 자, 계속 다음 단계부터는요. 2번.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든 노이즈를요. 이전 단계에서 출력된 확산 이미지에 더합니다. 자, 그러니까 노이즈를 이전 단계에서 출력된 이미 확산 이미지에 거기에 또 더해요. 근데 그 확산 이미지의 구성템이 어떻게 됐죠? 앞 글자만 딸게요. 뭐요? 노이즈에 또 원본 이미지가 더했는데 거기에 노이즈를 또 더해요. 그래서 노이즈에 덧발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이러한 단계를 충분히 반복을 하면 최종적으로 노이즈 이미지가 출력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단계를 마지막 충분히 반복하면 최종적으로 노이즈 이미지가 출력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결실은 뭐겠어요? 바로 노이즈 이미지. 기억나나요? 1문단에서 노이즈 이미지는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알아볼 수 없었죠. 완전 모자이크 처리된 거. 자, 이때 더해지는 노이즈는 크기나 분포 양상 등 그 특성이 단계별로 다르다. 아, 그래서 노이즈의 특성 나왔죠? 특성이 다르구나. 계속 따라서 노이즈 예측기는요, 단계별로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아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수치들로 표현한대요. 자, 노이즈 예측기에 대한 구성템 나왔고요. 계속 단계별로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아요. 얘가 하는 일. 확산 이미지, 아까부터 얘기했던 노이즈와 원본 입력받아서, 그쵸?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해서 뭐 한대요? 수치들로 표현해요. 이 수치들을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하게 됩니다. 이름값이니까 따로 쓰진 않습니다. 수치들을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하는 것이 당연히 노이즈 예측기가 하는 일이겠죠. 계속 이 수치를 바탕으로 노이즈 예측한 후에 노이즈 예측기 내부의 이러한 수치들을 잠재 표현이라고 한다. 그러면 잠재 표현 네모칸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을 텐데, 그 잠재 표현은 어디 구성템에서 나온 아이라 어느 표현이다? 노이즈 예측기에서 나타난 표현이다. 그치? 그래서 이 수치들이 뭐다? 노이즈 특성 추출하고 수치들이 잠재 표현인 거죠.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잠재 표현을 보면 앞으로 아하, 노이즈 특성 수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됩니다. 계속 노이즈 예측기는 잠재 표현을 구하고 노이즈를 예측하는 방식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구성템이 하는 일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계속 순학산 과정에 대한 거니까 넘버링 계속 달아줄게요. 노이즈 예측기가 하는 일, 수치를 표현을 구하고 노이즈를 예측하는 방식을 학습하는 것이 노이즈 예측기가 하는 일. 네,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순확산 과정에 계속 노이즈 예측기의 학습 방법 넘어가기 전에, 자, 문단, 네, 구성템 분석하고 싶으면 요렇게 본문에다가 체크 하셔도 되는데 한꺼번에 깔끔하게 간단하게만 필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순확산 과정이요. 노이즈 생성기에서 노이즈를 만들어내죠. 그쵸? 근데 거기에 뭐를 더해요? 이미지 연산기가 원본 이미지를 결합해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하죠. 그래서 이 노이즈 생성기가 하는 일은 노이즈를 만드는 일이고요, 당연히. 근데 요것을 하는 일은 지금 얘기했듯이 이미지 연산기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평가원 6월, 9월 수능 분석을 좀 지문을 좀 깔쌈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 정도 수준으로 스스로 해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이나 해설집 보고 맞춰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되실 거예요.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확산 이미지 출력 푸네. 어떻게 한대요? 그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드는 그 노이즈를요, 계속 확산 이미지에서 계속 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확산 이미지에 이 앞에 있던 노이즈를 계속 생성을 더해줘요. 이것을 반복해주는 절차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확산 이미지를 더하고 이러한 것을 반복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 무슨 이미지가 출력된다? 노이즈 이미지가 출력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확산 이미지에 이제 더하는 것이 생성기에서 노이즈 만드는 게 1번 단계였다면 더했던 게 2번 단계. 그리고 반복하면서 노이즈 이미지 만들었던 게 3번 단계로 이렇게 넘버링 굳이 달아준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노이즈 예측기가 이었습니다. 그 노이즈 이미지에서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해요. 그래서 이 노이즈의 특성을 추측한다. 그래서 노이즈 특성에 추출해서
수치들을 확보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잠재 표현이라고 한다. 그 잠재 표현을 구하고 예측하는 방법을 확산하는 것을 학습하는 것을 얘는 누가 한다? 노이즈 예측기가 한다. 그래서 이것을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구성템을 이렇게 간단하게만 분석하면 노이즈 생산기, 이미지, 연산기, 그 다음에 노이즈 예측기, 이렇게 구성템이 하는 일 가시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노이즈 예측기의 학습 방법은 기계학습 중에서 지도학습에 해당한다. 요거 수특에 연계되어 있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지도학습인데요. 지도학습은 학습 데이터에 정답이 주어져서 출력과 정답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뭐다? 학습 데이터의 정답이요. 그리고 거기에 출력과 정답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해주는 거, 같아지도록 하는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죠.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에는 노이즈 생성기에 만들어 넣어준 노이즈가 정답에 해당하면서 정답이 뭐래요? 생성기에 넣어준 노이즈야. 이게 정답이죠? 이 노이즈와 예측된 노이즈 사이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의 정답이 뭐라는 거예요? 이 노이즈 생성기에 나타난 노이즈가 정답이라는 거죠. 근데 뭐랑 비교하는 거고요? 예측되어 있는 노이즈의 특성, 요거를 이 정답과 비교하는 거죠. 해주는 거. 요게 지금 전체적인 전반적 과정이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역확산 과정 나오네요. 역확산 과정. 자, 노이즈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제거하여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이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역확산이니까요. 그러니까는 결과값이었던 노이즈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원본 이미지가 최종적인 목적 복원하는 과정입니다. 노이즈를 제거하려면 이미지를 단계별로 어떤 특성의 노이즈가 더해졌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목적은 노이즈 제거죠. 목적. 이미지의 단계별로 어떤 특성의 노이즈가 더해졌는지 이게 알아내야 되는 이유죠. 노이즈 예측기가 이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역할 노이즈 예측기는 노이즈를 말 그대로 어떤 노이즈가 쓰여졌는지 예측해주는 거예요. 계속 노이즈 이미지 또는 중간 단계에서의 확산 이미지를요. 자, 최종적으로 아예 알아볼 수 없는 이미지가 노이즈 이미지였죠. 거기에 중간 단계에서 확산 이미지 조금씩 노이즈가 더해진 거예요. 이거를요. 노이즈 예측기에 입력을 한대요. 이거를 노이즈 예측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해요. 이게 뭐였죠? 잠재 표현. 그렇지. 그래서 잠재 표현을 구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합니다. 말 그대로 어려울 거 없어요. 뭐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뭐? 노이즈 예측기에 뭘 넣었는데 본대요? 역확산 과정은요. 여기에다가 뭐 한다? 노이즈 이미지나 중간 단계에서 확산 이미지를 넣는다. 그래서 역확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이 예측기 안에다가 뭘 넣는다? 방금 얘기한 노이즈 이미지나 확산 이미지를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잠재 표현을 구하고 이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하게 되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역확산 과정입니다. 계속 이미지 연산기는요. 입력된 확산 이미지로부터 이 노이즈를 빼서 현 단계의 노이즈를 제거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그러니까는 거꾸로 가죠. 계속 지금 이미지 연산기가 그 다음 단계예요. 그래서 확산 이미지로부터 노이즈를 빼서 현 단계의 노이즈를 제거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합니다. 확산 이미지를 출력하는 게 이미지 연산기가 하는 일. 이미지 연산기 보세요. 이미지 연산기도 원래 확산 이미지 순 확산일 때
이미지 연산기가 하는 일도 또한 확산 이미지를 나타내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때는 역확산일 때는 얘는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라는 거죠. 그쵸? 역확산은 노이즈를 제거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이 단계를 반복하면 결국 노이즈가 대부분 제거돼요. 원본 이미지에 가까운 이미지만 남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는 원본 이미지가 결과값. 한편 많은 종류의 이미지를 학습시킨 후 학습된 이미지의 잠재 표현이 아까 뭐라고 했죠? 잠재 표현? 노이즈 특성 수치요. 그쵸? 그래서 이거에 고유변으로 붙이면 역확산 과정에서 이미지를 선택하여 생성할 수 있대요. 역확산 과정에서 선택해서 생성. 또한 잠재 표현의 수치들, 방금 계속 얘기하지만 노이즈의 특성을 수치로 표현한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하면 다른 특성의 노이즈가 생성되어 여러 이미지를 혼합하거나 실제 않는 이미지를 가상의 이미지겠죠? 만들어낼 수도 있다까지 정보 획득했습니다. 자, 요거 과정은요, 사실 요 구성템 세 가지의 역할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계속 노이즈 거리니까 좀 머릿속에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확산과 역확산의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노이즈 생성기에서, 이미지 연산기에서, 노이즈 예측기에서 어떤 일이 이뤄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췄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챌린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골라보는 거. 자, 1번부터 확산 모델이 지도학습을 사용한 점에 주목하고 확산 모양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확인하면서 읽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얘도 읽는 방법에 대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급이 됐냐 안 됐냐 요런 것들을 지금 주목을 해주는 거죠. 언급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지도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나왔고요. 어머나, 죄송합니다. 주목했다는 것도 나왔고요. 이 학습 방법이 확산 모델에게 적용하는 방법도 나왔습니다. 확산 모델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지죠. 뭐요? 순, 그 다음에 역. 두 과정 중 어떤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살피면서 읽었어야 됩니다. 그쵸? 얘 또 맞죠. 자, 노이즈의 중요성 파악하고 노이즈 종류가 모델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정답 3번. 자, 학생들이 읽는 방법, 독서 방법이지만 진짜 독서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언급되었냐 안 되었냐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11번 가장 적절한 것 고르는 겁니다. 노이즈 생성기는 순확산 과정에서만 작동한다. 1번 보세요. 제가 이름값 제발 보라고 했죠. 11번 좀 막혀서 시간 오래 걸렸다면 이름 닉값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야. 노이즈 생성이에요. 이름이 노이즈를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노이즈 만들어내는 거 어디요? 여기 순행에서만, 순확산에서만 나타나는 과정이죠. 노이즈가 있어야 더해지지. 근데 역확산은요, 노이즈를 빼는 작업인데 노이즈를 왜 만들어내요? 안 되죠. 정답 1번. 이렇게 해서 바로 가셨으면 줄 알았습니다. 잠재 표현, 옳지 않은 거.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하면 여러 이미지를 혼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역확산 과정에서 잠재 표현이 다르면 예측되는 노이즈가 다르게 되겠죠. 잠재 표현이 노이즈의 정보인데, 그지? 그리고 잠재 표현은 노이즈 예측기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맞죠? 학습에선 잠재 표현을 구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구하는 방식 포함되어 있고요. 잠재 표현은 이미지에 더해진 노이즈의 크기, 분포 양상에 따라 다른 값을 얻어지고, 잠재 표현은 예측기가 원본 이미지를 입력받아 특성을 추적. 이거는 여러분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원본 이미지가 역확산 과정의 결과값 목적인데 저거를 구할 수 있으면 예측을 왜 해요? 그죠? 본질적인 이해가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정답 5번입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요거에 대해서 막혔다면 노이즈 예측기, 노이즈 예측기, 노이즈 생성기 이렇게 제발 글자를 찾아주는 문제는 아닙니다. 절대 수능은.
6월, 9월 모의평가도 마찬가지고요. 비문학 독서는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걔 무슨 역할이냐, 무슨 과정이냐를 물어보는 거지 글자 찾는 시력 검사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본 이미지가 결과값이고 얘가 목적인데 이거를 입력을 받아? 이게 나와줘야 돼요. 리액션이. 자, 13번 가보겠습니다. 13번도 왜 이렇게 많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요것도 정답 오답률이 56%에서 57%였습니다, 여러분. 와우. 네, 절반 이상이 틀리셨는데 옳지 않은 거. 이거는 사실 이 문제는요. EBS 평가원이 분석했을 때의 결과를 바탕으로 얘 조금 이제 꼼꼼하게 풀었어야 됐다라고 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자, 한번 적용을 꼼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원본 이미지, 니은, 확산 이미지, 디귿, 노이즈 이미지예요. 네, 그림만 봐도 땡땡이 이미지가 또렷, 노이즈 조금만 꼈다. 어머나, 여기에서는 완전 노이즈 요렇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본, 얘는 확산, 얘가 노이즈. 나와 있지만 맞아, 여태까지의 수능 유형 중에서는 이렇게 대놓고 잘 안 나와요. 좀 쉽게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가의 이미지가 A 단계로 입력되는 부분이고요. 가는 입력, 얘는 출력이에요. 그래서 가볼게요. 옳지 않은 거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의 기억이 원본 이미지가 입력된다면 연산기에서 뭐 하나요? 확산 이미지 만들죠? 기억의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 정하는 거 맞죠? 구성 잘 정리해놓고 역할 본문에다가 체크 잘했으면 금방 풀 수 있어요. 2번. 디귿이 출력돼요. 지직 출력돼요. 그러면 노이즈 생성기에서 생산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서 확산 이미지에 더해져겠군. 연산기에서 확산 이미지 더해주는 거 맞죠? 맞아요. 3번. 순 확산 과정에서 가에서 니은이 입력된다면, 자, 먼저 순 확산 과정에서 가에 니은이 확산 이미지가 입력되네요. 확산 이미지. A 단계에서 노이즈 예측기에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되겠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봐봐요. 단계 보세요. 순확산이면 1번, 2번, 3번 이 형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얘는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이 노이즈가요. 이미지 연산기에 이렇게 입력이 된대요. 이미지 연산기는 확산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역확산 과정에서 이미지, 확산 이미지가 노이즈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갑자기 뭐 이 예측 노이즈가 이렇게 들어가. 내용 자체도 이상해. 막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이걸 맞췄을 때. 알겠죠? 4번, 5번도 같이 한 번만 볼게요. 역확산 과정에서 가가 디귿에 입력돼요. 노이즈가. 거꾸로 제거해야 되겠죠? 이미지 연산기에서는 디귿에서 노이즈를 빼야 되겠지. 이미지 연산기에서 뺀다고 했잖아. 이 노이즈를 뺀다고 했잖아요. 그죠? 제거. 마지막 5번. 역확산 과정에서 나의 미은이 출력돼요. 확산 이미지. 역확산 과정에서. 자, 그럼 A 단계에서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되겠군. 그쵸? 방금 제가 얘기한 거 거꾸로 가야 돼요. 순확산에서는 말이 안 되는데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에 입력되고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되고 여기서 제거 과정을 거쳐줘야 되잖아요. 그쵸? 이거는 역확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지 3번의 순확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순확산은 이렇게 가주는 건데 역확산은 이렇게 가주는 거니까. 아시겠죠? 흐름을 본문에서 1, 2, 3번 체크를 하든가 아니면 화살표라도 체크를 하든가 아니면 이름값을 정확하게 명시하든가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13번의 정답 3번이었어요. 네, 넘어갈게요. 마지막 지문, 독서 마지막 지문 가보겠습니다. 네, 봅시다. 네, 제가 조금 속도감 있게 지금 해설 강의를 한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1시간을 지문 통째로 하나를 다 봐요. 지금 약 2시간 강의를 지금 제가 잡고 있는데 2시간 동안 지금 총 4개의 지문을 본다는 건 어메이징한 요약본 압축본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우선 14번에서 17번 마지막 지문 가보겠습니다. 리프킨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자기 표현은 본질적으로 연극적이며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로 이루어진다고 언급한다. 리프킨, 네, 역시나 수능 특강 연계 지문이었고요.
자기 표현 얘기합니다. 표면 연기, 심층 연기 나와 있는데 가볼게요. 표면 연기는 동그라미, 내면의 자연스러운 감정보다 비교하죠. 굳이 TMI 안 한다고 했어요. 무조건 나온다는 소리, 뭐 의례적인 표현과 같은 형식에 집중하며 연기하는 것이고요. 자, 심층 연기 가보겠습니다. 심층 연기는요, 내면의 솔직한 정서를 불러내요.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키워드 정리 끝. 표현과 내용 끝. 표현과 정서 끝. 요렇게 나와줘야죠.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한 리프킨은 가상공간에서 자기 표현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가상공간의 특성 나왔습니다. 가상공간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위상을 뜻하는 자기 정체성이 가상공간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중심 내용은 뭐예요? 자기 정체성이죠. 그게 가상공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목합니다. 가볼게요. 가상공간에서는 익명성이 작동하므로 익명성, 현실에서의 위축되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위축되는 사람도 익명성 때문에 적극적인 표현을 할 수 있대요. 아울러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감추고 다른 인격체로 활동하거나 현실에서 억압된 정서를 공격적으로 드러냅니다. 악플러들, 워리어들, 요걸 얘기하는 거죠. 다른 인격체 혹은 공격적으로 드러내는 건 가상공간의 무슨 성? 익명성 때문.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게임 아이디, 닉네임, 아바타 등 가상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인식되는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 넘쳐나는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요즘에 악플러들이 굉장히 많고, 네, 인터넷 사이버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아마 이러한 이러한 지문을 평가원에서 출제한 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 유튜브도 그렇고, 네. 이 다양한 이 익명 사이트, 네, 인스타그램이나 다양한 SNS에서 이런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지문들도 사회의 영역으로 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서 게임 아이디나 이런 등 개별적으로 인식되는 인터넷 아이디가 중심 화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버 폭력이 넘쳐나는 현실,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 다음 문단 가볼게요. 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 이런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공격이 있을 때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라는 거죠. 자, 어떤 상황에서요?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고 있는 상황. 보조사 만들어왔죠? 실체 안다, 모른다? 모른다. 실명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실명 모르고 걔의 아이디를 지칭해가지고 공격했을 때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나, 이거의 여부를 따져갖고 논란이 있어 왔다라고 얘기하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실체를 모를 때 이거죠. 논란 가볼게요. 이는 인터넷 아이디가 사회적 평판인 명예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가와 관련된다. 이게 법적인 책임의 유무를 따지기 위해서는요, 인터넷 아이디가요, 사회적인 평판의 명예의 주체로 인정되냐 안 되냐의 싸움입니다. 그쵸? 계속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에 따르면 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인터넷 아이디가 명예 주체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입장. 계속 자기 정체성은 이런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TMI. 그것이 아니라. 평가원 TMI 안 한다고 무조건 낸다는 소리. 오케이.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의 정체성은요, 포인트 어떻게 잡느냐면 현실 세계의 가상공간에 걸쳐 존재하는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것이다. 저는 정체성 복합적 이렇게 해서 기억을 정리했거든요. 그리고 기호 보자마자 어떻게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기억과 관련된 문제가 뭐지? 바로 오른쪽 이렇게 바로 책장 넘기거나 이렇게 봤었어야 돼요. 기억에 관련된 문제가 뭐냐면 지금 15번의 기억하고 DNA 입장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입장이 뭘까? 키워드를 정리해야 되겠구나. 공통점 차이점 정리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꼭 들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셨죠? 네. 아무튼 정체성은 복합적. 그리고 문제에서 고정적이라고 하면 무조건 틀리게 해야지, 이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사용자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가진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용자 개인의 정체성의 일부라고 인식해요. 어머나.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개인의
자기 정체성 일부라고 인식해요. 그래서 명예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기억이 인정하는 입장. 반면 니은 가볼게요.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따르면 생성, 변경, 소멸이 자유롭고 복수로 개설이 가능한 인터넷 아이디의 특성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막 여러 개 쓸 수 있고요. 아이디 막 복수 아이디 만들 수 있다. 그 사용자인 개인을 가상 공간에서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별하는 장치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자, 인터넷 아이디는 현실에서의 성명과 달리, 이것도 평가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표현이죠. 뭐와 달리. 사용자인 개인과 동일시될 수 없고요. 동일시 안 돼요. 인터넷 아이디 자체는 사람이 아니므로 명예 주체성을 인정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구별하는 하나의 아바타 느낌 정도? 나랑 구별하는 거? 가상에서의 삶, 현실에서의 완전 구별된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가볼게요. 가와 관련된 게 또 뭐지? 했더니 뒤에 넘겨주시면 어머, 가나 다가 16번에 관련된 거구나 라고까지 체크해 주시면 입장 정리 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요. 자, 근데 저는 그래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랜 A는 쭉 지문 읽고 쭉 문제 풀면 딱딱딱 맞추면 너무 좋아. 그게 정석이야. 그런데 그 정석대로 풀다가 가랑이 찢어지고 시간도 너무 모자라요. 다시 지문 봐요.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끊고 가야지. 기억, 니은 읽고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돼? 15번 가야 돼. 한번 플랜 B로 필요볼까? 나 같은 경우는 대법원 가기 전에 15번 풀겠어. 시간 모자르거나 눈에 안 들어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봐봐. 기억은 인정. 얘는 안 해. 1번 가보자. 인정하는 애들은 니은과 달리 정체성을 단일하고 고정적으로 파악하겠군. 전혀 아니죠. 기억에 대한 설명에 집중해 주시면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아까 얘기했잖아. 뭐뭐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온다니까요. 저렇게? 어머나 세상에. 2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인터넷 아이디의 공격을 사용자의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겠군. 이 말 뭐예요? 이거 동일하다. 맞아. 니은은 개인하고 아이디랑 다르다고 방금 풀었는데, 방금 읽었는데, 어머, 달리도 맞고 기억도 맞네, 정답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풀면서 저 지금 풀고 있잖아요. 그죠? 풀면서 읽고 있잖아요. 아직 마지막 문단이 남았지만 벌써 저는 15번을 풀고 간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요렇게 접근하셔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14번도 저는 사실 나머지 문단이 눈에 안 들어올 때 그냥 들어가요. 소구하면 되니까. 1번 바로 볼까요? 심층 연기는 내면의 진솔한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형식에 집중하는 자기의 표현이다. 우리 1문단에서 키워드 정리한 거 기억나죠? 내면의 진솔한 정서, 형식, 뭔가 이게 달라. 이거 표면이랑 연결되어 있던 키워드인데 이거 달라. 어머나, 정답 1번. 난 바로 하고 2번부터 5번까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그럼 시간이 얼마나 줄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단 읽으면서 나머지 두 문제 맞춰보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험에서 가장 쉬웠던 지문은 바로 사회지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대법원 가볼게요. 대법원은 실명을 거론한 경우는 물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주의 사정을 종합할 때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거예요. 자, 뭐예요? 먼저 실명을 거론한 경우 포함해서 실명 거론하지 않았더라도요. 뭐요? 지목된 사람인지 누구인지 3자가 알 수 있는 경우 에는 법적 책임 있어요. 대법원의 입장. 예를 들어 요즘에 뭐 연예인분들이 고소 많이 하고 막 이러잖아요. 악플러들 때문에.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 땡땡땡 연예인 누구 실명 거론한 것뿐만 아니라 어느 드라마에 출연한 남자 주인공 이러면 딱 한 사람이잖아요. 그것처럼 혹은 어느 드라마에 집필한 작가 뭐 감독 이렇게 얘기하면 딱딱 떨어지잖아. 그런 것들도 법적 책임이 성립되었대요. 계속 이를 수용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인터넷 아이디와 관련된 명예훼손 모욕 사건의 헌법 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래서 어떻게 내렸을까? 한번 가볼게요.
이 결정에서 다수의 의견은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사용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다면 자 그러니까 뭐다? 알 수 없다면 조건이요. 특정되지 않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대요. 반면 아이디는 가상 공간에서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하므로 인식 여부가 근거가 될 수 없다. 제3자의 인식 여부가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 소수 의견이래요. 그러니까 아이디가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한다 라고 하는 게 다의 입장이네요. 그쵸? 그래서 제3자가 알 수 있냐 없냐 이거의 포인트에서 갈라진 게 나와 다입니다.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우선 마지막 이 문제를 남겨놓고 있는 와중에 이 A부터 E까지 어휘 문제를 먼저 건드리고요. 그 다음에 16번 마지막에 올라가셔도 괜찮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17번 같은 경우는 알파벳으로 봤을 때 우리 완성하고 요청하여 요거는 적절하지 않지만 우리 C에서 쉽게 풀었을 거예요. 나타난다,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보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요거는 적절한 거 표출된다 라고 얘기했을 때 17번에 3번 요렇게 풀었으면 괜찮고요. 우리 16번 가보겠습니다. 오답률 66%에서 68% 지금까지의 현재 통계는요. 아마 시간이 없어서 못 푼 친구들이나 3점짜리 문제라고 해서 쫄아서 적용을 못했던 친구들이 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여태까지의 수능 통계를 좀 본다면 자 우선 포인트를 이렇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볼게요. 인터넷 카페의 이용자 A는 A, B는 B, C는 C, 아이디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본명이 뭐야? 대문자지. 본명. 대문자가 본명이야. 실명, 소문자가 아이디야. 머릿속에 떠올리면 돼. 네. 박사 학위 소지자인 A는 전시관의 해설사이고 B는 같은 전시관에서 물고기 관리를 밑줄 혼자 전담. 감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눈치를 까야 돼요. 어머 제가 혼자야? 그러면 물고기 관리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B를 특정하겠구나. 제3자가 알 수 있는 범위겠구나. 라는 것이 지엽적으로 좁아지게 되죠. 자, 우선 이 전시관의 누리집에는 직무별로 담당자가 공개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땡땡 전시관에서 A의 해설을 듣고 A의 실명을 언급하는 A의 실명 언급한데 카페에 올리자 다음과 같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B가 올렸나 봐요. 물고기 관리자가. 그죠? A가 박사인지 의심스럽다. 박사학위 소기자인데. 실명 깠죠? 아주 대담해요. 네. 실명을 완전 까버렸어요. 그리고 A는 전시관에서 물고기를 관리하는 B는 띡! 명예훼손 모욕을 주는 표현을 썼대.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3자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관리하는 사람 혼자니까 알 수 있죠. 게시판을 분위기를 흐리는 A 이래요. 근데 여기에서는 분위기를 흐리는 그냥 닉값만 아이디만 하는 거죠. 제3자가 정체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이디만 알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소수의 의견만 제가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추측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으면 잘 풀었습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자, 가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B가요. 여기 있네요. 실명 언급했으니까 당연하지. C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보겠군. 왜? C가 누군지 몰라. 예. 그리고 또 뭐예요? 특정하지 않았어요. 제3자가 몰라요. 그쵸? 네.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특정하지 않았으니까 아까 메모했었죠? 나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A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겠군. 자, 우선 B가요. 네, 얘가 다수의 의견이었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대요. 왜요? 실명을 언급했으니까요.
A는요, 특정 제3자가 유추할 수 있어요. 법적 책임을 안는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사회지문 같은 경우는 범위를 설정할 때 극단적으로 얘는 긍정, 얘는 부정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디테일하게 잡고 가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수의 의견에서는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법적 책임 성립 안 돼. 그러면 있다면은 법적 책임 성립되는 거예요. 얘는 성립되잖아요. 제3자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법적 책임 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법적 책임 져야지. 정답이 2번.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푸셨어야 됩니다. 예. 이거는, 네, 요거를 하면서 문제의 본문하고 연결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왔던 친구들은 금방 쉽게 풀 수 있었던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17번까지 어휘 문제까지 제가 요렇게 했었는데요. 독서 지문까지 지금 해설 강의가 끝났습니다. 독서 지금 4지문 해설 강의 했는데 해설 강의를 지금 들으면서 내가 이런 사고방식을 취하겠구나. 이런 독서 방식 혹은 독서 방법, 플랜 A, 플랜 B 중에 내가 무엇을 채택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해설 강의 독서는 여기까지고요. 문학 강의 이어서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